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권력의 중심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평양당 회의실. 김여정은 오빠가 경비병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뒤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최고 권력층이지만 자신이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처럼 이제 자신의 차례가 온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탈북민의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의 어느 가을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2년 전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깨달은 건 2024년 가을. 바로 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또 큰오빠 꿈이었습니다. 이맘때면 늘 그랬습니다. 12년 전 오늘 큰오빠가 사라진 날이었으니까요. 평양 만수대 지구 특별관저, 제 침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물든 모란봉이 보였습니다. 큰오빠와 함께 걷던 그 모란봉이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큰오빠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밤에만 몰래 꺼내보곤 했습니다. 오라버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큰오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제라는 게 소중한 법 아닙니까? 저희는 셋이었습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셋이서 평양 거리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큰오빠가 제일 착했습니다. 작은오빠가 말썽을 피우면 큰오빠가 대신 혼나주곤 했지요. 하지만 2013년 그해 가을, 큰오빠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권력투쟁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날 제 나이 24이었습니다. 큰오빠가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오빠 눈치를 보느라 살기 위해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큰오빠의 아내도 어린 조카들도 모두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법이니까요. 연좌제라고 하지요.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큰오빠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들도 큰삼촌이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사진도 흔적도 모두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진 한 장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아침 7시, 당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제 직함은 화려했습니다. 작은 오빠를 돕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형을 죽인 동생을 돕는 것. 이게 제가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간부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동무,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 중 누가 다음 큰오빠가 될까?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특별 식당에서 평양냉면이 올라왔습니다. 큰오빠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큰오빠 생각만 하면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에 작은오빠를 만났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작은오빠는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정아, 너는 나를 믿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오빠도 이런 질문을 받았었으니까요. 당연하지요. 오라버니,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오빠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살 딸아이 성애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 아이들만은 큰오빠처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살 아들 성준이도 뛰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령님 노래 배웠어요.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성애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큰삼촌은 어디 계세요? 친구들은 다 삼촌이 있다는데. 손에 들었던 수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애야,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에게조차 큰오빠 이야기를 못하다니.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큰오빠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미안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큰오빠도 저 어딘가에서 이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 큰오빠는 이미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아이들만은 큰오빠의 아이들처럼 만들지 않겠다고. 그게 제가 큰오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2024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면 누군가는 사라진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반당 반혁명 행위로 숙청한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철수, 작은 오빠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환갑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른이 넘은 늙은 어머니가 있었고 어린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들어와 김철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1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큰오빠도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똑같은 회의실에서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때 저는 24이었고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밖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철수의 가족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모도 초등학생인 손주들도요. 연좌제라고 하지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멸한다는 이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큰오빠 때도 그랬습니다. 큰오빠의 아내도 제 조카들도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철수의 손주들은 몇 살일까? 5살, 7살. 제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를 텐데요. 집에 도착하니 성혜와 성준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김철수처럼 된다면 이 아이들도 수용소로 가는 건가? 큰오빠의 아이들처럼, 김철수의 손주들처럼?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니 큰오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라버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때와 똑같이요. 이 나라는 12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음 날 비밀리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철수의 노모가 수용소 가는 길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이른 넘은 노인이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손주들은 울면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엄마 어디 가요? 아이들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어린아이들은 살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평화시의 아이들을 수용소로 보냅니다.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되었다고, 이 체제는 미쳤다고, 큰오빠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 차례가 올 것이라고. 작은 오빠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형제라지만 큰오빠를 죽인 사람이 저를 믿을 리가 없지요. 저도 그의 피를 나눈 동생이니까요. 언젠가 작은 오빠는 저도 제거할 것입니다. 큰오빠처럼요. 그때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침대 옆 서랍에서 큰오빠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사진 속 큰오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큰오빠라면 뭐라고 했을까? 여정아, 내 아이들을 지켜라. 내 아이들은 내가 못 지켰지만 너는 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큰오빠에게 미안하지만 이제는 살아야겠다고. 제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무실에서 통화할 때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서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청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정아, 요즘 조심해라.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위에서 너를 의심하고 있어. 너도 권력욕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오빠를 죽일 때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심하고 주변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숙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나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비서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내부 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오빠처럼 숙청 리스트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동무,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비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제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큰오빠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고 죄목을 만들고 그렇게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형제도 못 믿는 세상, 남편도 적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애가 글을 쓰고 있기에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길을 10살 아이가 쓰는 글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거짓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준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큰삼촌은 어디 계세요? 학교 선생님이 가족 그리기를 하래요. 또다시 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큰삼촌은 작은삼촌이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준아, 큰삼촌은 먼 곳에 계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아이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큰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오라버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문득 큰오빠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조카들이요. 수용소에 간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쯤 20이 넘었을까요? 아니,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수용소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큰오빠도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 이미 다음날 작은오빠를 만났습니다. 서류를 보고하러 갔는데 작은오빠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정아, 너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오라버니, 그저 오라버니를 돕는 것뿐입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오빠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형도 나를 믿는다고 했었어. 그런데 형은 배신했지. 큰오빠 이야기가 나오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작은오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큰오빠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저도 이제 끝인가 봅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처럼 저도 사라지는 건가요? 제 아이들도 수용소로 가는 건가요? 그때 성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구랑 얘기해요? 깜짝 놀라 사진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애가 봤습니다. 엄마, 그 사진 누구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성애야, 이분은 엄마의 큰오빠야. 너의 큰삼촌이시지. 처음으로 아이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근데 왜 사진을 숨기세요? 성애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단다. 아이는 알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큰오빠처럼 당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형제도 못 믿는 이 나라에서, 죽은 사람 얘기도 못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이 되었습니다. 평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큰오빠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큰오빠와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수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오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계 구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정은 위험 요소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간부에게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숙청 최종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이라고 했습니다. 큰오빠가 사라진 지 12년 만에 이제 제 차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러시아 방문 일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모스크바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영영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큰오빠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비밀 묘지였습니다. 숙청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묘도 없지만 제가 몰래 만들어둔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라버니, 여정이가 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라버니, 용서하세요. 제가 그때 오라버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살고 싶어서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1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저도 오라버니처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오빠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오라버니를 죽인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죽이려 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 저는 도망가려 합니다. 비겁하지요? 오라버니는 끝까지 싸우셨는데 저는 도망갑니다.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 제 아이들만은 지켜야겠습니다. 오라버니의 아이들은 제가 못 지켰지만 제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오라버니가 못다 누린 자유를 제 아이들은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묘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떳떳하게 오라버니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세상이 되겠지요. 기다려주세요. 오라버니.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갱신한 것이었습니다. 달러 현금을 모았습니다. 특권층인 저는 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 $10 정도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겼습니다. 큰오빠의 시계였습니다. 큰오빠가 생전에 차던 시계를 제가 몰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큰오빠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면 즉시 보고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비밀을 지키기는 어려우니까요. 부모님 묘소에도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절을 올렸습니다. 큰오빠를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조국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만은 살려야겠습니다. 평양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이 도시였습니다. 대동강도, 모란봉도, 주체사상탑도 모두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까요? 그날 밤, 큰오빠 시계를 손에 들고 다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 시계는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가 꿈꿨던 자유로운 세상을 제 아이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오라버니의 아이들은 못 지켰지만 제 아이들만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드문드문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큰오빠의 아이들이, 김철수의 손주들이,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살아남으면 오라버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오라버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두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오라버니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식 방문 첫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복도에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큰오빠 시계를 꺼내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시계를 가슴에 꼭 안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라버니, 저 좀 도와주세요. 오라버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끝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들도요.
11시 30분.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성혜야, 성준아, 일어나.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요? 조용히 해. 지금 엄마랑 가야 해.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성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조용히 따라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경호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가 엄마 무서워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쉿! 조용히. 엄마를 믿어. 1층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였습니다. 모스크바의 한겨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추워서 떨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이들을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북한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아이들을 끌다시피 했습니다. 엄마, 성혜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빨리. 거리로 나왔습니다. 택시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러시아어는 못했지만 준비해둔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사관 영어로 쓴 종이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요원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기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는 모스크바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들을 안으며 달랬습니다. 그때 큰오빠 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오라버니,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요원들이었습니다. 기사가 갑자기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영리한 기사였습니다. 몇 번의 급커브 끝에 뒤따르던 차를 따돌렸습니다. 기사가 제게 엄지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기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차가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돈을 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대사관 정문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요원들이었습니다. 위협 사격이었습니다. 성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어로 외쳤습니다. 미국 경비병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정문이 닫혔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밖에서 소리쳤지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살았습니다. 성혜와 성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큰오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라버니가 도와주신 거죠. 덕분에 살았습니다. 시계를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국 관리가 다가왔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따뜻한 차도 줬습니다. 아이들이 차를 마시며 진정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큰오빠 시계를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형님, 저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형님이 꿈꿨던 자유를 향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속삭이고 잠들었습니다.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첫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큰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CIA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특히 큰오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큰오빠가 12년 전에 숙청당했습니다. 권력 투쟁으로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큰오빠의 아내도 어린 자녀들도 모두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게 그 나라의 법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멸하는 거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국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러시아에서 탈북,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작은 오빠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배신자 여정은 혁명의 적이다.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도 한때는 제 오빠였습니다. 어렸을 때 셋이서 함께 놀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빠가 큰 오빠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되다니.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큰 오빠 사진을 꺼냈습니다. 12년 동안 숨겨 다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이제는 형님 사진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성혜야, 성준아, 이분이 너희 큰삼촌이시다. 아이들이 사진을 봤습니다. 와, 잘생기셨다, 성혜가 말했습니다. 큰삼촌은 어디 계세요?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큰삼촌은 하늘나라에 계셔. 왜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큰삼촌을 해쳤단다.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큰삼촌을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비겁했거든.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날부터 매일 큰오빠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형님, 용서하세요. 제가 형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형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형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두에게 말하겠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생존자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이죠.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맞아요. 저만 살아서 미안해요. 큰오빠는 죽었는데 저만 살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야 형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증인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서 큰오빠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오빠 유품인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살아가겠다고. 큰오빠를 항상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큰오빠가 꿈꿨던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살겠다고. 어느 날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큰오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런 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형님, 형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CIA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 조국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사랑했던 나라였습니다. 큰오빠는 서양 음악을 좋아했지만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여정아, 우리 고향 평양이 제일 아름답지. 큰오빠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곳에서 큰오빠 추모 사업을 하겠다고. 큰오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게 제가 큰오빠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조국으로 갑니다. 형님이 사랑했던 그곳으로요. 거기서 형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큰오빠 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8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 생활 6달 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큰오빠 시계를 쥐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이 그리워하던 조국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말을 쓰는 곳이란다. 북한처럼 우리말을 쓰지. 하지만 자유로운 곳이야. 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큰오빠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 곧 도착합니다. 형님의 조국에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공개 입국이라 VIP 통로로 나왔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도착했어요. 큰오빠가 그리워했던 이 땅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차를 타고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정부 보호 아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암살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밤에 마음 놓고 잘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거실에 큰오빠 사진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사진을 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큰삼촌, 우리 한국에 왔어요. 성혜가 말했습니다. 큰삼촌도 여기 계시면 좋았을 텐데, 성준이가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북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큰오빠가 꿈꿨던 자유로운 북한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큰오빠 추모 사업도 하고 싶습니다. 제 바람을 말했습니다. 큰오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첫 등교날, 아이들이 긴장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저희 좋아할까요? 성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착한 아이니까.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질문해도 된대요. 성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친절해요. 성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큰오빠를 기억하는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지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큰오빠 추모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매일 큰오빠를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큰오빠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형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큰오빠 시계를 차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평양 생각이 났습니다. 모란봉의 단풍, 대동강의 물결, 그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있는 그곳으로는요. 다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는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형님, 통일이 되면 형님 묘소에 가겠습니다. 매일 밤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평양의 큰오빠 기념관을 만들겠습니다. 형님이 꿈꿨던 자유로운 북한을 위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큰오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통일된 조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삶의 목표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서울 거리를 자유롭게 걸었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오빠가 꿈꿨던 세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골랐습니다. 배급표도 필요 없었습니다. 성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밝아요? 북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큰오빠에 관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큰오빠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형님, 세상 사람들이 형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투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실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유롭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 반대 의견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성혜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을 잘 말했대요. 아이가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지원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큰오빠를 잃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기억합시다. 그분들을 잊지 맙시다. 큰오빠 추모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큰오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거실에 걸어둔 큰오빠 사진 앞에서 다 같이 묵념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언도 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제 큰오빠는 12년 전에 숙청당했습니다. 세상에 알렸습니다. 권력 투쟁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도 수용소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큰오빠를 특별히 추모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여 큰오빠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형님,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큰 삼촌,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가끔 평양 고향집 생각이 납니다. 모란봉도, 대동강도 그립습니다.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혼잣말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 가야지 스스로 대답합니다. 통일. 그게 제 꿈입니다. 살아생전 통일된 조국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평양에 당당히 가고 싶습니다. 큰오빠 묘소에도 가고 싶습니다. 형님, 통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오빠 생각도 합니다. 미운 오빠지만 그래도 제 오빠입니다. 언젠가 뉘우쳤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큰오빠에게 용서를 빌었으면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가 화해하는 날이 통일이겠지요. 어느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남북도 형제 아닙니까? 형제끼리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5 이후 헤어진 가족들도 많지요. 다시 만나야 합니다. 밤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롭게 살렴. 큰 삼촌이 못 누린 자유를 너희는 마음껏 누려라.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네, 엄마. 큰 삼촌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큰오빠 시계는 항상 차고 다닙니다. 이 시계를 보면 큰오빠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대신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꿈꿨던 세상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합니다. 형제가 갈라져 사는 게 제일 아픕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통일해야 합니다. 큰오빠 같은 분들을 위해서라도요. 권력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형제를 죽이고 얻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큰오빠처럼 희생당한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북한이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없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큰오빠 사진 앞에서 다짐합니다. 형님, 오늘도 형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형님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자유로운 북한, 통일된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게 제가 큰오빠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오빠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평양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